안녕하십니까. 시민 디펜스 채널 첫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한국의 전투기 FA-50과 스웨덴의 그라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2월 브라질 차기 전투기 국채 입찰에서 그라펜 전투기, 그 다음에 프랑스 다쏘 라팔, 미국 보잉의 FA-18 슈퍼호넷 등이 참여한 가운데 브라질이 스웨덴을 선택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10월경에 그라펜 전투기 36대를 약 168억 헤알, 하나 4조 9천억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라펜은 2019년 8월경에 브라질에 인도되어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마쳤으며, 두 번째 전투기부터는 슈퍼투카노를 생산하는 엠브라에르와 공동으로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서는 의외의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라펜의 수출 가격이 4조 9천억 원이면 대당 1,500억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당시 5세대 스텔스기인 F-35를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라펜이 1,500억이면 그라펜은 이제 끝났다 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브라질에서는 도리어 가격에 만족한다, 성능에 만족한다는 내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브라질 차기 전투기 사업에 선정된 그라펜이 플라이 어웨이 가격이 아니라 부품 및 무장 등을 모두 포함한 프로그램 코스트로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 코스트뿐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에 따르는 생산 라인의 설비, 면허 생산하는 총 구매 가격이 포함되었으며 절충 교육 등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 브라질의 구매적인 부담까지 줄여들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라펜의 프로그램 코스트, 기술 이전, 면허 생산, 절충 교육 등을 포함한 총 구매 가격이 1,500억이지 그라펜 엔진의 플랫폼 가격은 600억 내지 700억이라는 게 해외의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만이 참여하는 최첨단 4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어떻게 북유럽의 인구 1,000만의 작은 나라, 영색 중립국인 스웨덴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세계 10여 개국에 가까운 나라에 4세대, 4.5세대급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시민 디펜스 채널에서는 앞으로 개조의 최첨단 국가인 이스라엘도 향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먼저 휴대용 대전차 무기, 그라펜 전투기, 글로벌 아이 조기 경보기,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어뢰, 발칸, 장갑차, 잠수함 등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가진 스웨덴에서 그들만이 가진 전투기 특성과 철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웨덴은 다른 항공 선진국의 발전의 역사와 조금 다른 특성과 그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코브라 기동은 1989년 파리 르 부르제 에어쇼에서 수호이 37이 푸가초프라는 조종사가 처음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공군 비행 전문가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이라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코브라 기동은 이미 스웨덴이 1960년에 드라켄 전투기를 통해 세계 최초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시행했던 기술인데 왜 이렇게 놀라지? 하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전투기들은 바등각이 20 내지 30도가 넘어가면 기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져서 실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1960년대의 드라켄은 이렇게 높은 바등각을 가지면서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비행기 플랫폼의 강도, 엔진의 성능과 이루어지는 기체의 공기 역학과 자세 제어 비행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그라펜의 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펜에는 볼보에서 F404 엔진을 개량해서 만든
RM112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양산되는 그라펜 2부터는 슈퍼오넷의 F414 엔진으로 바꿔 그라펜에 새로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라펜 엔진은 특정 상황에서 슈퍼크루징이 가능하고 가속도, 최고속도, 한계 하중 모두 슈퍼호넷보다 그라펜 엔진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슈퍼호넷에는 F414 엔진이 2개가 들어가고 그라펜에는 엔진이 1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카나드와 델타익으로 이루어진 설계 기술이 우수해서 비행기 공기 역학에 따른 연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루미늄 특수합금과 카본 복합 소재를 만들어져서 기체 하중이 최경량화를 만들어 2배 높은 출력을 내는 전투기보다 한 개의 엔진으로 더 높은 전투기 운동 기동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설계 공학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엔진 역추진 설계와 카나드의 조정성으로 600m의 스톨 단거리 이착륙 기능이 가능하고 이케아 가구처럼 모든 부품이 모듈화시켜서 꼈다 붙이면 정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엔진 교체 시간이 불과 3시간에서 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전문 인력이 한 명 있으면 나머지 인력들은 비정규 인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운영 비용이 최소화되고 최단 시간에 비상 출격과 정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펜은 민간 제트 여객기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비행장이 파괴되면 고속도로건 비포장도로건 600m면 비상 이착륙이 가능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동 정비와 출격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제밍 기능을 이미 1950년대 드라켄 전투기로 활용하여 그라펜 엔진은 최첨단 센서 융합 기술과 최첨단 제밍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현대적인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처음 장착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이것을 합동작전을 하던 미군이 배워서 지금의 F-35까지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드라켄, 비겐에서 그리펜 엔진까지 스웨덴 전투기 발전의 역사는 한국이 배워야 할 지향점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리펜과 FA-50의 직접적인 비교는 큰 무리가 따릅니다. 각종 스펙에서 1.3배 내지 2배의 성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전투 행동 반경과 항속거리입니다. 그리펜 전투기의 경우 절반 정도의 전투 행동 반경과 폭장성,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FA-50은. 또한 FA-50은 가장 큰 장점인 한 소티당 운용 비용을 동급 최강으로 실현하는 기체가 바로 그라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디펜스 채널에서는 FA-50이 한국 항공 개발 역사에 큰 논란을 만들기도 했지만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FA-50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FA-50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50은 2인용의 최신형 파일럿 육성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그리고 한 소티당 운영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안정성 있는 조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대부분의 무장 시스템이 인티 장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FA-50은 블록 10과 20으로 개량된다고 합니다. 그럼 블록 10과 20의 개량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합합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대공 방어 시설 범위 밖에서 감지 및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컨포멀 탱크, 추가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할 예정이며
공중 구뷰 기능이 가능합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옵션이 추가가 되고 블록 20에서는 BVR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기존 엔전 레이더 출력을 높이거나 공대공 미사일 암람 120을 장착하거나 또는 라파엘이 제공하는 기타 미사일들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FX의 개발에 따르는 아세 레이더를 축소용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아세 레이더를 장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단자형으로 항속거리 확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적이 다른 레이더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레이더 구동부에 몇 개의 모듈을 넣을지 아세 레이더를 구동시킬 적정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미티어 등 미사일 플랫폼으로 쓴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사일 플랫폼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아스널 CV 개념이 있듯이 최소한 F-15K 이상 많은 미사일을 장착하고 원거리에서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FA-50은 백업 플랫폼으로 쓰려면 차라리 그럴 거면 C-130 수송기에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FA-50에서 개량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상승하는 가격입니다. 우리는 FA-50을 통해서 많은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잡초도 없던 항공산업에서 너무나 큰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FA-50의 기반이 돼서 향후 KFX의 기반을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FA-50은 미래에 어떤 발전과 준비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FA-50과 T-50은 가까운 미래에는 최저가 기체인 슈퍼 투카노와도 경쟁해야 되고, 저번 미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우리에게 아픔을 아꼈던 T-7A와 경쟁해야 하며, 위로는 그라펜 엔진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처럼 T-50을 전용 훈련기와 근접 지원기로 이용을 하듯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자분들과 항공 관계자분들이 FA-50에 대한 현명한 미래 계획을 부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보잉의 T-7A가 승리하는데 우리가 관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잉의 승리 뒤에는 스웨덴의 샤프의 우수한 설계 기술, 부품의 모듈화, 보잉과 함께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생산 비용을 대폭 낮추는 데 기여하며, 미국 훈련기 도입 사업의 실질적인 최고의 승자는 스웨덴의 샤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소 비용과 최저의 한 소티당 출격비를 만들고 최저의 항시 운영 유지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시스템, 미국이 센서 융합 기술과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배워가는 나라, 동급을 넘어 한 체급 위의 라팔, 슈퍼호넷, FA-16 블록 70 등 4.5세대 최고위급 전투기와 성능으로 당당히 경쟁해서 승리하는 스웨덴의 항공기술은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정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